2025학년도 6평 현대소설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이 출제가 됐는데요. 27번에서 30번까지 해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답의 근거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현대소설에서 어떤 점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은 대부분 경험된 기억에 대한 의식의 세계, 개인 내면의 심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고소설의 사건 중심의 소설, 천상계, 지상계, 또 여러가지 굵직굵직한 거대 담론이라고 하죠. 사건 중심의 소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또 근대 소설에서의 그 개인이 등장하는 현실의 그 하층민들 또는 평범한 이야기들에서 개인이 등장하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현대소설은 개인 내면의 의식세계를 다룹니다. 특히 유년 시절에 경험된 기억의 내면의식 그리고 가족의 문제, 이것이 현대소설 출제의 가장 중심된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은길의 장마라는 소설하고도 연계가 되겠고, 유년기의 아버지로 인한 상처, 또 기억, 또 의식의 성장, 이런 것을 다뤘다는 점에서는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소설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고, 또 2년 전에 쓰러지는 빛이라고 하는 최명희의 소설과도 밀접한 그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된 기억, 특히 가족과 관련된 그것이 개인의 의식 성장, 또 개인 내면에 파고든 상처와 그 치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 개인의 내면 의식의 변화 과정, 심리적 추이, 이런 것들이 현대소설의 굵직한 출제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27번 같은 문제는 서술상 특징 문제입니다. 그러나 출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의 점이 좀 있다. 출제의 타당도 있어서, 물론 서술상 특징을 다뤘다는 점에서는 괜찮지만 정확도가 좀 선지 5번은 좀 떨어진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선지 설정에도 좀 미숙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고, 28번은 29번과 관련해서 소재의 그 차이점을 묻는 문제로 조금 출제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에서의 조금 세련되지 못한 측면이 좀 있고, 문제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27, 8번 그리고 29번은 30번은 보기 문제죠. 기억의 재응고와 기억의 재구성, 한 개인의 내면이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가, 심지어 추이를 다루는 개념을 기억의 재응고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내용 파악을 묻는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각 경험자와 서술자와의 그 관계, 그 서술 표지에 있어서 서술자가 드러나는가, 지각 경험된 자는 누구인가, 또 문장에서 주된 그 대상은 누구인가, 서술자와의 관계, 서술자와 인물들의 그 설정 문제, 또 나아가서는 서술자와 독자와의 거리, 서술자와 인물과의 거리, 인물과 독자와의 거리라고 하는 서술의 층위를 얼마든지 문제화할 수가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시험이 뭐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토대로 해서 구평하고 또 2025학년도 기출, 또 계속해서 출제되는 현대소설의 굵직굵직한 그 출제의 항목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한번 중요한 공부거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화면을 보면서 제가 짤막하게나마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이 답이고 왜 답이 아닌가, 또 이 문제는 문제점이 좀 있는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자, 아버지의 땅의 내용의 전체적인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제시문만 가지고 그 자체의 내적 논리로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게 수능 소설의 읽기에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거 말고 오로지 나와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요리조리 맞춰가면서 서사 내용도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맞춰보고, 퍼즐 맞추기 식으로, 또 서술자는 안에 있나 바깥에 있나, 서술자와 여기 나와 있는 어머니라는 존재, 노인,
과의 관계, 나와 아빠와의 관계, 어렸을 때의 과거 경험된 기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요리조리 우리가 짜 맞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어머니의 변명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짜고짜. 그러니까 나가 나왔으니까 1인칭 서술자이고, 또 여기서의 문제는 가족 문제다, 이것만 알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됐다. 뜻밖의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는 이제 엄마가 되겠죠. 그 한마디가 엄청난 충격으로 남겨졌던 타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것을 엄마가 인정을 했어요. 또 뒤에 보면은 엄마가 아버지를 아직까지도 살아있다고 믿고 계속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던 그 엄마의 입에서, 그래, 아버지는 죄가 있어. 근데 아버지의 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뭡니까? 부자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는 곧 나하고 무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있다는 그 말을 듣고서 나는 곧 그 죄를 내가 물려받는 듯한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죄악감, 바로 어머니가 말해준 아버지의 죄, 그것은 나와 무관하지 않다. 그건 하나의 나의 죄책감으로 이어진 것이죠. 아버지는 곧 나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억,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는 곧 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느낌.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현대소설은 뭘 다룬다? 경험된 기억. 바로 그 기억이 가져다주는 상처, 아픔의 그 내면 심리가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밟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현대소설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출제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성장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정은 무엇인가?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무엇인가? 나와 엄마의 관계는 무엇인가? 아버지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 소설의 궁금증과 또 나아가서는 이념의 문제, 이런 것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밝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그는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내면 심리에서는 경험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상상, 실제가 아니라 상상으로 내 머릿속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시커먼 어둠 저편에서 언제나 숨어 있었다. 아빠는 내 가슴 속에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까마득한 어둠 속에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나오던 눅눅한 음습한 냄새 속에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산에 아빠는 나를 낳고 바로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남북 분단, 이데올로기 싸움, 좌익, 우익과 관련된. 아마 이쪽이 국군이라면 저쪽은 인민군이나 빨치산 정도가 되겠죠. 그 산에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실제라기보다는 내면 심리입니다. 내 마음 안의 아버지, 내 마음 안에 무섭고도 음습한 그 아버지 산에, 그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잖아요. 내 경험된 기억 속의 아버지, 그 아버지로 인한 나의 죄악감, 불길한 예감,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게 바로 이 제시문의 출발이에요. 그 출발이 바로 어머니의 한마디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한마디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출제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왜 냈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의 출제의 근거, 과연 타당하냐, 무엇을 묻고자 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신이나 사설 모의고사, 교육청 이런 것들하고 다른 평가원의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 나오죠. 중략이 됐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나옵니다.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이건 안 나왔지만 맞다 이거죠. 나와 부대원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군인이라고 봐야 돼. 발견한 유해, 시체 발견했어. 노인과 함께. 그래서 시체를 발굴하는 작업을 통해서 나는 바로 아버지도 저처럼 총을 맞아서 철사줄에 묶여서 처형됐으리라 하는 상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 아버지는 아니고, 또 엄마가 보이더라도 실제 엄마는 아니고, 다 뭐예요? 경험된 기억 속에, 그 기억으로 인한 뭐죠? 상상의 세계다 이거죠. 이 상상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나의 내면 의식 세계입니다.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의식이 얼마나 우리를 상처를 주고, 내면 의식이, 과거의 기억이 얼마나 우리의 내면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게 현대 소설의 특징이자 현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대적에서 근대라는 것은 자아의 발견입니다. 어떤 영소설과 같은 국가, 집단, 이런 천상계,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개인의 성격, 이런 것이 나오면 근대고요. 심리로 들어가면은 현대가 됩니다. 자, 두개골, 뼈다귀 닦은 이제 시체 발굴 작업을 하냐, 노인, 완강에 묶인, 그 얼마나 이념의 차이로 적군,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죽였단 말이죠. 그 끈질김, 냉혹성, 철사줄. 이런 그 소재를 이번에 출제하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 철사줄을 내야 되거든요. 어떤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비극성, 그것이 이념으로 비롯된 것이라면은 그 이념에 의해서 희생된 그 아픔과 그 압박감, 그 비극성을 상징하는 게 이 철사줄이단 말이에요. 이 철사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소재를 안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28하고 29번은 그냥 중첩된 그 출제를 해버렸어요. 이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노인은 일어나더니 철사줄을 저만큼 가지고 가서 던져버렸어. 철사줄이죠. 그것이라는 것은. 그 순간 나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머니의, 그녀가 아침마다 떠올리곤 하던 물사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적어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 아니겠어요? 그리고 영원히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그리움의 대상이죠.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상상이 됩니다. 실제가 아니야. 실제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이 소설은 내 과거에 경험된 기억의 세계라는 점이야. 그래서 니은에서 나는 담배를 피우므로 이건 현재죠. 군인이 된, 그리고 멀리 야산에 죽은 듯이 산이 엎드려 있었고, 사방은 제피 풍경, 피행현기증이 이렇다. 이게 당연히 이것은 나의 내면 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이따 보면은 약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를 냈거든. 자, 그리고 요 부분은 또 상상이에요. 상상. 네. 실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러고 있었다. 느닷없이 시체 발굴 작업을 하는데 어머니가 왜 옵니까? 이건 상상이거든요. 물소리를 거슬러 모래밭을 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은빛으로 반짝이고 감각적인 묘사죠. 어머니 치맛자락. 나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 뒤를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 이게 아버지 아닙니까? 예, 바로 액자 속에서만 학생복 차림으로 있었던 그 영락 없는 그 사내. 이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바로 내 기억 속의 아버지. 한 번도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던, 실제로 나는 그 사내를 본 적이 없어요. 나에게 아픔만 주었던, 나를 실제로는 성장시켜주지 못했던 나의 생부죠. 근데 그 엄마를 아버지가 따라오고 있는 듯한 환영을 본 겁니다. 상상이죠. 나를 뱃속에 남겨놓은 채 어느 날 밤 가버렸다는 그 사내.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요거는 이제 내 상상 속의 일입니다. 놀란 눈으로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가까워졌을 때 환영은 사라져버리고, 환영이었어요. 몇 번이나 봤으나 마찬가지. 자, 환영. 노인이 철사줄을 시체에서 벗겨서 던져버리는 순간 나는 바로 엄마와 아빠를 떠올린 것이죠. 자, 우리는 유해를 다시 이제 현재로 다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과 현재, 과거,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면 심리 중심으로
현대소설이 출제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런 식의 지문이 출제될 수가 있고 현대소설의 특징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겠죠? 봉분을 만들고 이제 시체, 이제 무덤을 만들어 준 거죠. 노인은 술을 뿌려주고, 자, 오일병이 또 부고를 내놓고 작은 술판, 자, 시체 발굴 작업을 하고 무덤도 만들어 줬어. 음복, 예, 시체에게 술을 바치는 것이죠. 또 나도 한 잔 먹고,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시체 발굴을 한 게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한 잔씩 마셔라. 그래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이제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기울였고 한 잔씩 마시면서 낄낄대며 한마디씩을 했는데, 이 한마디씩은 이제 시체 발굴 작업을 하면서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군대원들이 그냥 이런저런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앞에 나온 엄마의 한마디하고 이 한마디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저것 봐라, 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것도 상상 속에 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것이죠. 어머니는 항상 아빠를 기다렸으니까. 때가 되면 날아올 것 같은 바로 그 존재가 누굴까? 이 날짐승이 바로 아버지의 은유가 되는 것이죠. 날짐승 날아온다. 아버지도 날아올 거다. 어머니의 관심사는 늘 아버지였으니까. 저만치 웬 사내, 아버지죠? 아버지가 생각난다. 겁먹은 채. 아빠도 저렇게 처형됐을 것이다.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총성 울렸고,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뭐 하는 거야? 상상하는 거단 말이야. 이것은 의식 속의 일입니다. 불현듯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왔다. 이것은 또 나의 내면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는 버려진 이념 때문에 그 자신, 또 가족을 버리고 그 자신 또 희생자가 아니었을까?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하고 나의 내적 독백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내면 심리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대소설이다. 자, 이 정도의 이해의 토대를 두고서 27번 보면은 기역 미음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설상 특징을 묻는 문제거든. 근데 여기서 서술자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나죠, 나. 내가 아빠와 엄마에 대한 기억의 주체이고, 내가 과거 경험된 기억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작품 속의 인물이면서 내가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지각 내용을 선지 1번 요걸 잘 보세요. 지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시청, 후미, 촉각.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냄새 맡았다, 내가 촉감을 느꼈다. 내가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물이 나고 서술자가 나예요. 겹쳐져 있다는 거야. 이건 무조건 맞는 거죠. 작품 속 서술자인 나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안 봐도 돼요. 기억은 다 내가 서술한 것이거든요. 기억이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그랬으니까 함께 나누어 지녔다. 그 느낌을 내가 감각 경험한 것이잖아. 나는 어두운 아이가 내가 감각 경험하고 지각한 것이고, 내가 인물이고 내가 서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잖아요. 이건 의심할 바가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여기 나와 있잖아.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나가 또 인물이고 서술자잖아. 근데 뒤에 보면은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내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여기서는 나가 안 나오죠. 사방은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나가 안 나오죠. 핑 현기증이 일었다. 그러면 이 현기증이 일어난 주체는 누굴까요? 누가 현기증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나가 아니고서는 누가 없잖아요. 뭐 나 외에 다른 인물이 나오지가 않잖아.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아빠와 엄마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환상에 젖은 것은 나의 지각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현기증을 일으킨 것은 나 외에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입니다, 나. 근데 이 선지 2번을 왜 틀렸다고 했냐면은, 여기 선지 2번을 한번 읽어보면은,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 그러니까 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가. 근데 여기에 문장이 지금 앞에 문장 외에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있거든. 근데 나가 나와 있는 것은 앞에 한 문장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제시됐다. 그건 앞에 첫 문장이거든. 그리고 첫 문장 외에는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라고 했는데 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조금 좀 무리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명백하게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논법대로 설명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냈냐면 이런 식으로 냈거든. 자, 보세요.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요거는 지금 나라고 하는 서술 표지가 첫째 문장에는 나왔잖아. 근데 두 번째 문장에는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등을 까내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근데 요거는 이 사람의 출제 논리에 따르면은 3인칭 서술자의 관찰자나 전지적 작가 시점, 내면 심리는 아니지만 3인칭 바깥 서술자가 서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1인칭에서 3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서술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가 안 나왔으니까 서술의 표지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그거는 첫째 문장만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뚜렷이 구분이 안 된다. 근데 뚜렷이 구분된다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장은 3인칭 서술자로 서술을 했을 수도 있고 1인칭 서술자로 서술을 했을 수도 있다. 근데 나가 안 나왔으니까 뚜렷이 구분된다고 할 수가 없다. 이 세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거든. 사방은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이것도 3인칭 서술자로 서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뚜렷이 구분된다고 할 수가 없다. 뚜렷이 구분되는 건 뭐야? 이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은 핑 현기증이 일었다. 이것은 당연히 내가 현기증을 일으킨 것이죠. 근데 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뚜렷이 구분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게 지금 이 출제자가 출제를 한 논법이야. 근데 좀 무리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수험생들이 인지가 되도록 하려면은 니은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나라는 1인칭 표지가 분명하게 들어있어서 서술자와 내가 뚜렷이 구분된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궁색하기는 하죠. 어쨌든 이 문제는 출제의 의도는 그겁니다. 첫째 문장만 뚜렷이 구분이 되고 서술자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나와 서술자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3인칭 서술자가 서술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뚜렷이 구분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뭐 약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출제를 한 거야. 근데 조금 무리가 있어. 그 다음에 디귿은 나가 아니라 내가 지각하는 대상을, 이게 대상이 있죠. 아버지죠. 그걸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지각의 대상, 이게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를 부각시켰다. 라고 했는데 디귿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거든.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 학생물 차림으로 서 있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야? 영락없는 그 사내. 이게 바로 서술의 대상인 거죠. 이 서술의 대상을 그 사내가 그대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누가? 그 사내가.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주어. 그래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그 행위의 주체자가 그 사내인 아버지를 주어로 설정함으로써 그 대상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했으니까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을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니을은 저것 봐라이라고 했던 말은 누구야? 어머니가 말했다. 이 주체. 근데 이건 환영이잖아.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법이다라고 어머니가 말했어. 근데 어머니가 말했다라고 하는 주어를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지 4번에 인용 부호 없이 어머니가 이런 말했다 이런 부호 없이 따옴표도 안 하고 서술된 발화에서 인물의 목소리, 이 인물이 이제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음은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누가 지각했냐? 내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미음을 한번 보면은 바로 이거죠. 브랜드 시야가 뿌옇게 흐려왔다. 주체가 누굽니까? 지각 경험한 주체가 누굽니까? 나겠죠. 소술자가 나고, 근데 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표지가 없다. 표지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나가 안 나타났다는 거죠.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아니면은 누가 이걸 경험을 하냐고. 소대장이? 뭐 다른 동료 뭐 군인들이? 근데 이거는 조금 무리입니다. 사실은. 물론 주체인 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나가 아니고서는 지금 서술의 주체고 경험의 주체가 난데 나가 아니고서는 누구겠어요. 근데 이것은 표면상으로 나를 드러냈냐 안 드러냈냐를 가지고 이 선지 5번도 만든 것이고 선지 2번도 만든 것이에요. 그렇게 고급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당연히 나죠. 그래서 5번처럼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물론 나가 안 나와서 뭐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선지 2번도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나가 안 나왔다. 그래서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히 산술적인 논법으로 이렇게 낸 것이에요. 조금 평가 문제 치고는 너무 단선적이고 나가 있냐 없냐 그것만을 물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질이 좀 낮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그 다음 28번 엄마의 한마디하고 마지막에 병사들이 한마디씩 했잖아. 낄낄대면 이게 농담으로 하는 것이잖아. 근데 나는 엄마의 한마디를 말을 듣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죄가 나한테 온 듯이 아버지에 대한 그 죄,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것이 압박감이, 죄악감이 나한테 오게 된. 그래서 이 소설이 시작이 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따라서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한마디였고 이 B번은 이제 시체를 만들어주고 나서 농담 삼아 한 것이니까 주제를 심화한다거나 그런 주제의식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화된 주제, 이건 맞지만 B는 이야기의 주제, 이거하고 관련 없는 것이거든. 절정에 치닫도록 하는 이것이 아니라 시작 부분이잖아. 시작 부분이야. 시작에서 갈등의 발단,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고 절정이 아니고 이야기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건 농담이기 때문에 이 농담 때문에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아닙니다. 긴장감이죠. 선지 3번은 이것 때문에 내가 과거의 기억, 부담감, 상처를 갖게 됐으니까 아버지의 죄를 내가 안게 됐잖아. 그 B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 이제 낄낄대면 농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긴장대 이완. 이것이니까 3번이 정확한 답이 맞습니다. 4번에 위기감이 해소된 종착점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부담을 안게 되고 갈등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해소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B는 위기감이 고조된 게 아니라 농담이라니까. 5번은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다. 이건 이제 갈등의 시초다. 이건 맞지만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이 농담 때문에 이야기의 모든 전모가 드러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귀결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29번은 날짐승, 가고, 나번은 숙부쟁이 엉겅퀴꽃인데 이거는 지금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온다. 이건 엄마가 한 말이잖아. 돌아왔으면 하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의 메타포입니다. 날짐승. 돌아온다. 아버지 돌아온다. 계속 정화수 들고 정화수 놓고 빌었단 말이야. 엄마의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이 날짐승 속에 투영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쑥부쟁이 엉겅퀴꽃은 뭐예요? 문장을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해마다 무성한 것이고 지천으로 피어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상계석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이것을 피워내며 밭고랑에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이 누구야? 바로 이게
이것으로 환생한 아버지단 말이에요. 산과 들판에 피어난 아버지. 무엇으로? 죽어서 무엇으로 피어났다?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으로 피워내며 누워있는 그 주체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식물로서의 환생이야. 그리고 날짐승도 돌아오는 아버지고. 그러니까 날짐승이 돼서 이건 베타적 관계야. 날짐승으로 돌아오면은 뭐야? 살아서 돌아오면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으로 누워있지 않겠죠. 반대로 또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으로 죽어서 피어났다고 한다면 날짐승으로 돌아오지 않겠지. 그러니까 가와 나는 베타적 관계거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가는 나에 비해 능동적으로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날짐승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엄마의 기대감이지 무슨 뭐 쑥부쟁이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말할 건 못 되고요. 또 가는 날짐승이잖아. 쑥부쟁이로 환생한 아버지와 달리 시간과 공간에 관여하면서, 근데 오히려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은 여름철에 피는 꽃이거든. 산의 들판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관여된 것은 나야, 나. 가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야기 배경의 실감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답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배경의 실감을 가가 주냐, 나가 주냐. 이건 주관적인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이 이야기 배경의 실감을 더하게 된다. 이것이 답의 결정타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에 관여되는 것이 나번이다. 엉겅퀴꽃이나 쑥부쟁이는 산과 들판에 일정한 시기에 피는 꽃이란 말이에요. 날짐승하고 달라.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나야. 나와 달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치자면 어때? 나는 가와 달리 시간과 공간에 관여되면서 이렇게 하면은 맞는 것이 돼.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나는 가와 달리 희망적인 성격이 강함으로 인물의 원하는 바는 날짐승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로 엄마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이거 바꿔놔야 돼요. 가는 나와 달리 엄마의 바람, 희망적인 성격, 돌아왔으면 좋겠다. 날짐승처럼. 그래서 틀린 거고. 4번 나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이건 죽음입니다. 쑥부쟁이, 엉겅퀴꽃으로 환생을 했잖아. 아빠가 죽었다는 거죠. 아빠가 죽음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가에 투영된 날짐승으로 날아왔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투영된 마음,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죠. 아빠가 죽어서 쑥부쟁이, 엉겅퀴꽃으로 피었잖아. 이미 죽었잖아. 날짐승처럼 날아올까? 못 날아오는 것이죠. 엄마의 바람은 실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가하고 나는 베타적 관계예요. 가가 되면 나는 안 되는 것이고 나가 되면 가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날짐승으로 날아오면 엉겅퀴꽃으로 환생을 안 하는 것이고 안 죽었으니까. 엉겅퀴꽃이나 쑥부쟁이로 환생이 되면 죽었으니까 날짐승으로 못 날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란 말이야. 이것은 가와 나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가와 나는 모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인물의 이념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려진다. 이게 근데 요거는 지금 이 소재들만 가지고는 뭐 어떤 이념에 치우쳐 있다 그렇게 알기가 어려워요. 쑥부쟁이는 뭐 북이고 날짐승은 남입니까? 좌익이 날짐승이고 우익이 쑥부쟁이에요?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무슨 문제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답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0번은 이제 기억의 재응고화라는 낯선 개념. 그건 뭐냐? 기억의 재구성이에요. 과거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과거도 변합니다. 상처 입은 경험된 기억은 현재 의식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의식을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심리요법의 일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에 대한 과거 기억의 상처도 심리적 불안정인데,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졌고 거기에 내가 이제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상처, 기억이 어떻게 재구성되면서 재편성되면서 기억의 재응고화가 되어가는가. 그것은 노인이 철사줄을 풀어서 던지면서 아빠도 저렇게 상처 입고 총알에 맞아서 죽지 않았을까 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사랑과 연민이 싹트면서 비로소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해의 토대 아래
내가 아버지에게 가졌던 그 증오심이나 미움, 그런 것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악감으로부터도 내가 노연할 수 있게 되는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심리치료고, 이것이 바로 기억의 재응고하다. 그러니까 과거 기억도 현재 나의 어떤 그 심리적인 대응 방안,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회상,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걸 직면하면서 아버지와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네들에 대한 그 어떤 연민과 사랑을 갖게 되면서 그러한 심리의 고통으로부터 노연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억의 재응고하여 기억의 재구성이요, 기억의 재편성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시문화의 내용하고 이 보기의 개념하고 선지 이 내용이 이 3자 관계가 1대1의 대응 관계로 딱 일치가 돼야 돼. 언어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언어 논리의 정합성이에요.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1번, 낙인과도 같은 게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선지를. 제시문도 잘 읽어야 되지만 낙인과도 같은 유년의 기억을 성인이 돼서 떨쳐버리지 못했다. 지금도 과거에 아픔이 있단 말이야. 그건 뭐죠? 그만큼 응고된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다. 과거 기억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경험된 기억의 존재예요. 그 기억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느냐. 그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맞잖아. 지금도 어렵다. 그 다음에 2번에 죄악감,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원인, 동의는 원인이야. 원인을 추적해보면 그 원인을 누가 마련해 준 거죠? 아픈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았기 때문에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비롯되고 있다. 아픈 경험된 기억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이잖아요. 맞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과거에 경험된 기억 때문에 아픔이 생겨난 거야. 이 내가 가진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왜 가지게 됐느냐? 바로 경험된 기억, 그것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했으니까 인과관계가 맞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줄 묶음을 내던지죠. 그 철사줄을 내던져버리죠. 아픔으로부터 제거하는 과정이야. 얼마나 그 죽어가면서 철사줄에 묶여 있겠어. 이 노인의 행위하고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나의 기억을 재응고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라는 것은 노인이 나의 기억을 재구성하게 하고 엄마가 나의 기억을 재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의도의 오류입니다. 의도의 오류. 노인은 그 시체에 묶인 철사줄을 벗어 던지면서 남북의 그 싸움으로부터 벗어나라. 죽은 자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런 것이고, 엄마는 아버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정화수 떠놓고 빌었단 말이야. 나의 기억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의도의 오류. 틀렸다. 그 다음에 4번에 모래밭에서 어머니의 형상, 사내의 환영, 아버지의 환영을 떠올렸잖아요. 이건 직면입니다. 직면. 과거의 모습을 딱 보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해 굳어졌던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 그러니까 자꾸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억에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네들도 아픔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증오와 미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 이게 기억의 재응고하다 이거죠.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의 시체에 대응이 되면서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죠.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쑥부쟁이 엉겅퀴 곳으로 버려진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아버지는 그렇게 외롭고 아픔 속에 그렇게 아버지도 총알바지가 돼서 그렇게 죽어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기억이 재구성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 나가는 경위, 그 과정을 엿볼 수가 있다 했으니까 맞다 이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해드린 이 논법 47번이 왜 모순되고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48번도 49번도 왜 답이고 오답인가, 제가 설정한 그 논리적 근거를 잘 이해하시고 마지막 문제도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낯선 개념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가. 현대소설의 출제는
경험된 기억의 의식의 흐름, 의식의 추이 과정을 중점적으로 출제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왜 오답이고 왜 정답인가 그 뚜렷한 근거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